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개성통신. 북한에서의 마지막 3년은 참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 가족은 잘 나가는 편이었죠. 남편은 군인이었고 계급이 그리 높진 않았지만 적당히 애매한 위치랄까요? 단속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낮지도 질투받을 만큼 높지도 않은 그 회색 지대가 우리에겐 축복이었어요. 장마당에서 제 좌판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산 화장품, 또 몰래 한국산까지. 그게 제 전부였어요. 립스틱, 크림, 향수.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여온 물건들을 제가 팔았죠. 다른 상인들이 쌀이나 옷을 팔 때 저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을 팔았어요. 장마당 아줌마들은 제 좌판을 지나가다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립스틱을 테스트해주면서 언니, 이 색 바르니까 얼굴이 환해지네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단골이 됐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기분을 파는 거였죠. 북한에서도 여자들은 예뻐지고 싶었고 저는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딸아이는 그때 7살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제 좌판으로 달려와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곤 했죠. 손님들이 애가 참 곱네하면 딸은 수줍게 웃으며 제 뒤에 숨었어요. 그 시절엔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줄 알았죠. 변화는 어느 봄날 시작됐어요. 간부 한 명이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을. 저는 모른 척하며 다른 손님을 응대했지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장사꾼의 본능이죠. 저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남편은 잠시 얼굴이 굳어지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딘가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간부는 가끔 제 좌판 앞을 지나갔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러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죠. 남편이 뭔가를 계속 바쳤나 봅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저는 몰라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간부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직접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죠. 처음엔 조용했어요. 차 마시는 소리, 담배 피우는 소리. 그러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 간부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간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느렸습니다. 뭐라 하다가 제가 또렷이 들은 단어가 있었어요. 따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부엌에서 나가 안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딸을 확인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자는 딸의 얼굴을.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죠. 칼을 쥔 채로. 간부가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 문틈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을 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떠나야 해.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남편의 동료 하나가 브로커를 연결해 줬어요. 돈은 있었습니다. 장사로 모은 돈이 꽤 있었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안전이요. 확신이요. 내 딸이 내일도 내 곁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요. 보름 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딸에게는 잠깐 시골 할머니 댁 간다고 했죠. 딸은 작은 가방에 인형 하나랑 그림책 한 권을 넣었어요. 제가 더 넣어야지 했더니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있으면 돼. 지금도 그 말이 귓가에 선명해요. 장마당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좌판이 있던 자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웃고 장사하고 딸을 안고 있던 제가, 그게 북한에서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화장품 냄새와 딸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떨리던 어깨. 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브로커가 여기서 건너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개울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압록강은 깊고 차가웠어요. 11월이었거든요. 물이 얼기 직전이었죠. 우리 셋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신호를 기다렸고 남편은 딸을 업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7살 아이가 상황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건 알았나 봐요. 지금 브로커의 속삭임과 함께 우리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숨이 막혔죠. 남편이 딸을 더 높이 업고 저는 남편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었어요.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고 한 발 한 발이 전쟁이었습니다. 반쯤 왔을 때였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쪽에서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었죠. 브로커가 엎드려 라고 외쳤고 우리는 물속에 몸을 낮췄어요.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딸이 작게 신음했어요. 남편이 딸의 입을 막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말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시 끌려가는 건가? 아니, 딸만이라도. 그때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딸 데리고 가. 남편이 제 손에 딸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물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불빛이 남편을 향해 움직였어요. 고함 소리가 들렸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가!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딸을 안고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딸이 제 품에서 떨고 있었거든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딸을 꼭 안은 채로. 브로커가 일어나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강 건너편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불빛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남편의 얼굴을 꿈에서만 봤습니다. 중국에서의 인연은 동굴 속 같았어요. 빛이 없었죠. 브로커가 데려다 준 곳은 시골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우릴 숨겨줬어요. 방 한 칸에 딸과 함께. 낮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죠. 공안에 걸리면 북송된다고. 딸은 그때부터 말이 없어졌어요.
밥을 먹어도 책을 읽어줘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꿨죠. 깜짝깜짝 놀라며 깨서 아빠를 찾았어요. 저는 딸을 안고 등을 토닥이면서 제 눈물을 숨겼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 말을 10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한국으로 가려면 또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일을 소개해 줬습니다. 공장 일, 식당 설거지, 새벽 시장 정리, 신분증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요. 밤에 일했어요. 사람들 눈에 덜 띄니까. 딸은 혼자 방에 두고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도 안 자고 엄마 안 오는 줄 알았어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일하는 곳 구석에 앉혀두고 딸은 가만히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한 번도 칭얼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딸에게 만두를 줬어요. 딸이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하더니 만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나머지를 제게 가져왔습니다. 엄마도 먹어. 그 만두가 왜 그렇게 짰는지 몰라요. 2년 동안 우린 그렇게 버텼습니다. 딸과 저 둘이서 가끔 밤에 딸이 잠들면 강가에 혼자 나갔어요. 그리고 압록강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어디쯤 있을까? 묻혔을까? 아니면 강물에. 생각하기 싫었지만 생각이 났어요.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다시 브로커를 찾았어요. 이번엔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몽골을 거쳐 가야 한다고. 하지만 딸을 이렇게 숨어서 키울 순 없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없고 햇빛도 제대로 못 보는 삶. 가야 해. 제대로 된 곳으로. 딸에게 물었어요. 한국 가면 학교 갈 수 있대. 갈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도 거기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딸이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보이겠네. 우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인형도 그림책도 없었어요. 딸이 가져간 건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강가에서 주운 거라고 했어요. 이거 아빠 있는 데서 가져온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켜준 이 아이 제대로 키울게요. 약속해요. 중국을 떠나는 날 버스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어느 강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물은 다 똑같아 보였어요. 흐르고 흐르고 계속 흐르더군요. 우리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쪽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섞이지 않은 공기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죠. 한국어를 배우고 사회적인 교육을 받고 다른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구석에 앉아만 있더니 어느 날 다른 아이 손을 잡고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 아이가 웃는구나 다시.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집이라고 하긴 못하죠. 고시원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딸이랑 저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으니까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 곳. 딸을 학교에 보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첫날 아침, 딸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맸을 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학교에 가는데. 엄마, 괜찮아?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딸을 챙겨야 하는데 딸이 절 챙기더군요. 응, 괜찮아, 잘 다녀와.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딸이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혼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하나원에서 북한 출신이라고 숨기지 말라고 했지만 면접 볼 때마다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 북한에서 오셨구나 하는 표정들, 동정인지 경계인지 모를 그 시선들. 열흘쯤 지났을 때 작은 식당 주방 보조 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60대 남자 사장님이었어요. 면접 때 물었죠. 주방 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그게 전부였어요. 북한 출신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방은 전쟁터였어요. 빨리빨리 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북한에선 천천히 해도 됐는데 여기선 모든 게 빨랐습니다. 주문이 쏟아지면 주방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바닥 닦고 처음 한 달은 집에 가면 쓰러져 잤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일하는 동안엔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손이 바쁘면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남편 생각, 강 건너던 그날 밤 생각, 딸의 악몽, 그런 것들이 칼질하고 물 끓이는 소리에 묻혔어요. 몇 달 지나니 주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손님들이 뭘 많이 시키는지, 북한 음식이랑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지만 맛이 달랐습니다. 재료가 달라서였죠. 어느 날 사장님이 물었어요. 북한 음식은 어때요? 비슷한데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긴 재료가 귀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었죠. 여긴 재료가 많으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한번 해봐요. 북한식으로. 그날 저녁 식당 문 닫고 나서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감자국이었죠. 북한에서 자주 끓이던 재료는 단순했습니다. 감자, 된장, 파, 그게 전부. 하지만 한국 된장을 쓰니까 맛이 달랐어요. 더 깊고 진했습니다. 사장님이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 그 후로 가끔 북한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퇴근 후에 혼자 남아서 인조고기밥, 두부밥, 강냉이 국수, 기억을 더듬어 만들었죠. 한국 재료로 신기했어요. 같은 음식인데 다른 음식 같았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풍성했어요. 딸은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생겼다고 했어요. 가끔 엄마, 오늘 급식 맛있었어 하면서 메뉴를 말해줬죠. 떡볶이, 치킨, 피자,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음식들. 딸이 그런 걸 먹으며 자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딸이 숙제하는 동안 저는 요리책을 봤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 한식, 중식, 양식,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장마당에서 화장품 팔던 제가 이젠 요리책을 보고 있다니.
1년, 2년, 3년이 흘렀어요. 딸은 쑥쑥 컸고 저는 주방에서 한 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거지만 하던 제가 이젠 재료 손질을 맡고 가끔 간단한 요리도 했어요. 사장님은 믿어줬습니다. 실수해도 야단치지 않고 다음엔 이렇게 해봐요 하고 알려줬죠.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어요. 나 내년에 가게 하나 더 낼 건데 관심 있어요? 저요? 북한 음식으로 요즘 사람들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장사는 북한에서 해봤지만 요리로 가게를 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봐요. 천천히. 그날 밤 딸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식당 하면 어떨 것 같아? 딸이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지, 엄마 요리 맛있잖아. 그래. 응, 엄마가 해준 감자국. 나 제일 좋아해.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딸을 먹이는 것 이상의 것을. 5년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고 딸은 중학생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그 식당에서 일했지만 이젠 주방장 바로 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늘 국 맛있네요 하면 사장님이 제가 끓인 거야 하고 저를 가리켰죠. 그리고 어느 봄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장소 하나 받았어요. 같이 가봐요. 식당을 하기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음식으로. 그날 밤 딸에게 말했을 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면 자랑스러워 할 거야. 오랜만에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젠 남편 이야기를 해도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슬프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겠지? 응, 아빠 항상 엄마 장사 잘한다고 자랑했잖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빠를, 그때를, 우리가 함께였던 시간이. 고마워, 기억해줘서. 당연하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식당 이름은 고향이라고 지었어요. 사장님이 북한 음식집이면 북한스럽게 지어야지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고향이라고.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으니까요. 그곳이 어디든.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6개, 주방은 제가 혼자 쓰기에 딱 좋았어요. 벽에는 딸이 그린 그림을 걸었습니다. 산과 강이 있는 풍경화, 어디인지는 몰라도 고향 같았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3팀, 저녁에 2팀 다들 메뉴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인조고기밥, 감자국수, 두부밥, 낯선 이름들이었죠. 이거 어떤 맛이에요? 북한에서 먹던 음식인데 한국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해도 선뜻 주문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결국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익숙한 메뉴만 나갔어요. 북한 음식은 남았습니다.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투자한 돈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마다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맛은 괜찮은데.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장마당이 생각났습니다. 화장품 팔던 그때 제가 뭘 했었죠? 물건만 놔두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손님한테 먼저 다가갔죠. 발라보게 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줬습니다. 음식도 똑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메뉴판을 보고 망설이면 제가 나갔어요. 처음 오셨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국물 있는 거 좋아하세요? 간단하게 드실래요? 든든하게 드실래요? 장마당에서 하던 그대로였어요. 사람 마음을 읽는 것.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감자 옹심이인데 북한식 수제비 같은 거예요. 담백하고 속이 편해요. 손님이 먹고 나서 이거 괜찮네요 하면 그 다음엔 쉬웠습니다. 다음엔 이것도 드셔보세요 하고 다른 메뉴를 권했죠. 단골이 하나둘 생겼어요. 입소문도 탔습니다. 요즘은 SNS라는 게 있더군요. 딸이 알려줬어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본다고 딸이 제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 올렸습니다. 엄마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젊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진 찍고 먹고 또 사진 찍고 석 달쯤 지나니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점심시간엔 줄이 생겼어요. 저는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국 끓이고 밥 짓고 만두 빚고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잡마당에서 화장품 포장하던 그 속도, 그 정확함. 사장님이 가끔 들렀습니다. 잘 되네요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죠. 딸도 주말이면 와서 도왔어요.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딸이 손님들한테 맛있게 드세요 하고 웃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반년쯤 됐을 때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감자국을 시켰죠.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드시고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더니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언제나 감자국, 가끔 인조고기밥도 시키셨지만 주로 감자국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앉아 계신 테이블을 지나가는데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 라인이, 고개 숙인 각도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흔들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꾸 가쪽이 신경 쓰였어요. 설거지하다가도 국 끓이다가도 그분이 계신 쪽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며칠 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식당에 들렀어요. 그 손님이 계셨죠. 딸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학교 다녀왔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 말투가, 그 미소가 저는 부엌 문틈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한테 그렇게 말했었어요. 꼭 그렇게.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네 엄마 도와드리고. 네. 딸이 주방으로 오면서 속삭였어요. 엄마 저분 되게 친절하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죠. 국자를 놓쳤어요.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이 오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왜 무서운지도 몰랐지만 남편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뭔가가 닮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 무엇. 그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이따금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국간이 딱 좋네요. 감자가 신선해서 그런가 봐요. 늘 신선하던데요. 재료 고르는 눈이 있으신가 봐요. 장마당에서 물건 고르던 게 생각났습니다. 좋은 화장품 골라내던 솜씨,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데. 계절이 바뀌었어요.
식당은 자리를 잡았고 저는 바빴습니다. 바쁜 게 좋았어요. 생각할 틈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분이 오시는 시간만큼은 늘 긴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분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그분이 우산 없이 오셨어요.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건을 가져다 드렸죠. 감기 걸리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건을 받으면서 잠깐 손이 스쳤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남편 손도 따뜻했었죠. 강물 속에서도. 저는 얼른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행복해서도 아니고 그냥 복잡했습니다. 딸이 나중에 물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좋은 분 같아. 그래.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하래. 그리고 엄마 일 많으니까 도와드리래. 다른 말도 하셨나 봐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닮은 딸이 있었는데 지금은 멀리 산댁을해서 내가 보면 그 딸 생각난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남편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입모양만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성수였어요. 알게 된 건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학교 숙제를 식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수학 문제에서 막혔대요. 제가 봐도 어려웠죠. 그때 성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봐줄까? 그렇게 성수 씨는 딸의 수학 선생님이 됐어요. 일주일에 2~3번 식당 문 닫고 나면 1시간씩 딸을 가르쳐 줬습니다. 돈을 드리려 했지만 손을 저으셨죠. 아니에요. 나도 좋아요. 가르치는 게. 딸의 성적이 올랐어요.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딸이 웃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웃음이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 밝은 웃음. 성수 씨가 농담하면 딸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수 씨는 퇴직한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부인을 암으로 잃고 혼자 사신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산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온대요. 외롭지 않냐고 딸이 물었더니 성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웠는데 여기 오면 괜찮아. 고향 같아서. 그 말에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멈췄어요. 주방 안에서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성수 씨는 여전히 왔어요. 이젠 감자국만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 만든 메뉴도 먹어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의견도 주셨죠. 화내지 않고 가르치듯이. 남편도 그랬어요. 제가 장사할 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조언했었죠. 어느 날 식당에 취객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북한 음식이 뭐가 맛있어? 제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점점 거칠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성수 씨가 일어났어요. 조용히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죠. 뭐야, 당신이 누군데? 나가시라고요. 성수 씨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남편이 간부 앞에서 딸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 옳지 않은 것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 취객이 결국 나갔습니다. 성수 씨가 다른 손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딸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창밖엔 별이 보였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보,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당신 같아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책감이었는지 그리움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오랫동안. 다음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성수 할아버지 좋은 분이지? 응. 엄마가 웃는 것 같아. 할아버지 오시면. 저는 딸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이젠 고등학생이었어요. 미안해. 왜? 엄마가 아빠 잊은 것 같아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제 손보다 커진 손이었어요. 엄마 아빠 잊은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엄마가 매일 아빠 생각한다는 거.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할아버지 좋아하는 것도. 그래도 아빠가 알면 괜찮다고 할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하면. 그날 밤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어요.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성수 씨가 식당 문 닫고 난 후에 남아 계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나 사장님이 좋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고백 같은 거 할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수 씨가 계속했어요. 사장님 남편분 이야기 딸한테 조금 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대신할 수는 없죠. 대신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성수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장님이 걸어온 길, 그 무거운 짐들 함께 나눠지고 싶어요. 혼자 지기엔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졌어요. 강물, 남편의 뒷모습, 딸의 악몽, 외로운 밤들, 두려움. 모든 게. 성수 씨는 제 앞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줬어요. 제가 다 올 때까지. 저도 좋아요. 그렇게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다시 잃을까봐. 나도 무서워요. 근데 함께 무서워하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날 밤 딸에게 말했어요. 성수 씨 이야기를. 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진짜 다행이다. 엄마 혼자 있는 거 걱정했어. 미안해, 딸. 아니야. 고마워. 엄마가 행복해서. 1년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식당 손님들, 사장님, 딸 친구들. 많지 않았습니다. 성수 씨 딸도 미국에서 왔어요. 식이 시작되고 딸이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을 건넜고 새 땅에 뿌리 내렸고 저를 여기까지 키웠어요. 혼자서. 이제 엄마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딸로서 너무 기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엄마 잘 웃고 있어요. 엄마를 지켜줄 좋은 분 만났어요. 아빠 닮은 분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수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지켜준 이 아이 잘 컸어요. 대학도 갔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요. 당신 잊은 거 아니에요. 절대. 다만 이제 조금 쉬려고요. 당신도 괜찮죠?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 밖에서 편안한 바람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딸이 속삭였어요. 엄마, 아빠가 웃고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했던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남편이 가르쳐 준 것들, 용기, 희생, 사랑, 그게 성수 씨 안에 있었어요. 딸은 지금 대기업에 다녀요. 좋은 사람도 만났대요. 결혼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잘 커졌는지. 식당은 지금도 잘 돼요. 성수 씨가 가끔 와서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입니다. 감자국, 인조고기밥, 두부밥. 북한 음식이지만 이젠 한국 음식이기도 해요. 제 음식이고요. 밤에 성수 씨랑 둘이 앉아 차를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성수 씨는 들어줘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당신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겠어요. 당신도 훌륭해요. 나는 그냥 옆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알겠어요. 어제 꿈을 꿨어요. 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강물은 잔잔했고 햇빛이 반짝였죠. 저편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가더군요.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졌어요. 깨어났을 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어요. 이제 보내드려도 되는구나. 보내드리는 게 배신이 아니라 감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성수 씨가 물었어요. 잘 잤어요? 응. 꿈 꿨어. 좋은 꿈? 응. 작별 인사하는 꿈. 성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슬퍼요?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강 같다는 걸. 때론 거칠고, 때론 잔잔하고, 누군가는 건너다가 떠나가고, 누군가는 함께 건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리고 저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딸과 성수 씨와 고향이라는 이름의 식당과 함께. 북한도 제 고향이고 한국도 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 이 자리가 제일 소중한 고향입니다. 감자국 끓는 냄새가 좋아요. 딸 웃음소리가 좋고요. 성수 씨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소리도 좋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